기독교학교 이야기 또 새로운 주제로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디자인연구소 김현섭 소장님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우리 기독교학교 고교학점제 준비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또 뭐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적용점이나 실천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패널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소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저는 용인 수지에 있는 땡땡 기독교학교 대한교육기관 땡땡학교 행정팀장 마중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있는 땡땡학교에 중고등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랑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나무하수 학교에서 나무하수 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나그네, 닉네임 나그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교사운동에서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섬기고 있는 마르코 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미션스쿨에서 사회와 역사를 담당하는 설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이구 우리 또 이호님 오셨네요. 제주에 우리 그 둘째 아들. 네. 안녕. 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 그런 가족 같은 가족 친화적인 방송입니다. 자, 우리 김현수 소장님 짧게 소개해 주시고요. 네, 특별히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근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업디자인연구소의 김현섭입니다.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고요.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질문도 주셔서 고민하면서 저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나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그 미래교육하고 고교학점제를 하루에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도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 들으면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빨리 사전 질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학점제 하면 뭐 대학 교육과정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뭔가요? 예. 고교학점제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의 경우, 입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해당되는 학점을 어느 정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접근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또 해당되는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또 그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과 달리 이제 고등학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고교학점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의미를 좀 분리해서 쓰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다, 전문계 고등학교다 등 해서 이제 그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의 선택권이 그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제처럼 뭐 전공 선택, 전공 필수, 뭐 교양 선택 있듯이 고등학교에서도 분야별로 세부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보다는 학생의 선택권이 더 많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급 중심제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 교실에 있으면 해당되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하는 형태라면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있는 교실에 찾아가서 공부하는 이제 교과 교실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그 해당되는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이제 그 학습 결과가 이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수강을 한다든지 학점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성취평가제 형태로 풀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학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국민공동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점에 미달이 됐을 때 그럼 졸업을 이렇게 시키지 않도록 해야 원래 학점제 취지에는 맞지만 이제 대학과는 달리 고등학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 성취 기준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 하면 그냥 대학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이렇게 듣는 건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이런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과는 약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도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초교과,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 그다음에 국어 같은 과목이 이제 기초교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수학이다. 그럼 수학 하나만 있었다면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한 실용 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학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한테는 이게 고급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기초 심화형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수준별 수업도 예, 고교학점제 맥락에서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고가진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뭐 단점이나 풀어가야 될 것들은 좀 뒤에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저희가 요즘 역량이나 학생 주도성과 행위 주체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직접 교실을 찾아가고 선택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게 주도성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교육계 입장에 받아들였을 때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성장시키고 또 원하는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 좀 줄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교육의 변화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듣게 되면, 뭐, 내가 수학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들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체능 분야라든지, 내지는 기초 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나이가 차면, 이제 기간만 채워지면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다 보니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학 실력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 내지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어쨌든 고1이니까 고1에 맞는 수학과 교육 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그 중상위권 아이들은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위권 아이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포기자 내지는 뭐 수학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학이다. 근데 모든 아이들에게 미적분학이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수학과 교육 과정을 놓고 보면 또 상당수의 나라는 미적분학의 경우 대학에서 개설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학이라면 그 아이들의 실력과 관심과 진로와 상관없이 수강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진로와 특성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와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해서 이렇게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어진 교육과정대로 그 수용하는 입장, 수동적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랑 자기의 진로와 학습 수준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점제에서는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시간까지 미래 교육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미래 교육의 한 좀 그 어떤 카테고리를 이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하기에 이 고교학점제가 뭐 나오게 된 뭐 백그라운드, 이것이 이제 미래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수 감소, 이제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되고, 기독교 학교의 경우 또 어려움이 많은데, 왜냐하면 기독교인 수도 전체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기독교인 수도 줄고, 또 이제 일부 대형 교회나 일부 교회에 또 실망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의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학생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예전만큼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미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 예전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육적 수요나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는 이와 맥락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 학교도 그 안에서 큰 맥락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요구들을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다 담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중하위권 아이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누렸던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 특히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은 유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명문대를 진학하게 하려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상대평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1등급을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학교에서도 그렇게 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어떤 입시 제도와 맞물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냐? 이미 돈 없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공부를 못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전 시스템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하게 되면 중하위권 애들한테 그 혜택이 충분히 누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런 면에 어떤 교육적 약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어떤 배려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개별화 학습에 의한 어떤 미래교육의 한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 개념을 다 세우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이해되셨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3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그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전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예, 2025년에 네네.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이제 고교학점제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죠. 네. 우리 혜진 쌤은 이제 지금 고등학교 계시니까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지금 호랑이 쌤하고 나그네 목사님 학교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2의 아이들이 본인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립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저희는 안 하면 되니까. 아, 저희는, 저희,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2017년인가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그 논의가 나왔을 그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알아챈 걸 수도 있는데 2017년인가 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이제 고등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고등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선택식 수업을 이제 일단은 기초적으로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열었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예, 힘들어 했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 김현섭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할 만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통과정 안에서의 어떤 학점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선택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진짜 이게 교과 과정이 전혀 이제 아닌 마치 그 대학에서의 그 막 인문 과정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현섭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또 이제 마중무 선생님이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 뭐랄까 물론 두려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두려워할 부분이 없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대학도 아닌데. 그리고 또,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 시스템에서 이거는 좀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 MB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 있어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교과교실제였거든요. 그래서 학급 중심제에서 교과교실제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교과교실제라는 게 학생들이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실을 개선하자.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교과교실제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 단계예요. 학점제가 되려면 교과교실제가 전제돼야 가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MB 정부 시절에는 고교학점제까지는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과교실제를 통해서 시스템을 좀 바꾸자. 이런 흐름은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힘드니 교과교실제라도 제대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취지였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어떤 경제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를 하면 이제 건축회사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자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고교학점제를 됐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을 텐데, 정작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 이게 공약 사항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됐던 게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밀어붙였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반발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차분히 연결돼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될까? 학교 현장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됐는데, 만약 정부가 계속 민주당 정부로 이어졌으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또 이제 보수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당시 현 정부에서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이제 현장에 반발도 있고, 또 보수 입장에서는 꽉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해야 돼? 이런 정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정권을 잡고 살펴보니 이미 70~80% 이상의 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해서 교육과정을 짰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하겠다라고 이 입장을 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노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개별화 수업에 대한 거라든지 또 진로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짜자, 이 부분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의미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장점,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진로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마다 학습 수준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랬을 때 이제 기초 심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수준에 따른 배려를 교육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방자치, 교육자치 맥락에서 학교 자치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되고 있는데, 학교 자치의 핵심도 결국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가 고교학점제가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수시 입학으로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또 절대평가를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뭐 사회적으로 논란은 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는 일단 다인수 학교에 유리해요. 작은 학교보다는 큰 학교에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작은 학교는 운영하고 싶어도 교사 수도 정해져 있고 교실 공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강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하다 보면 시간표가 복잡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불가피하게 공강이 발생됐을 때 이거 생활지도 어떻게 할 거냐. 대학 같은 경우야 학생들이 그 시간에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동아리실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 이렇게 자율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공강이 발생됐을 때 학생들의 생활지도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과목 선택권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대학의 학점제와 고등학교 학점제의 가장 큰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시간표를 예전만큼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교과군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시간표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으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쉽지 않고 또 학사 관리가 아무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교사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1교사 1과목이 중학교 시스템이라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1교사 다과목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되려면 1교사 다과목을 넘어 다교과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과목과 교과 이게 뭐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거나 문법을 가르치거나 화법을 가르친다. 국어와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교사 다과목이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교사 다교과라는 건 내가 국어교사지만 국어과에 해당되는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목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생태 전환 과목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도 과목을 개설해서 국어교사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이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교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수업 준비를 하면 한 과목을 준비하면 10개 반 아이들이 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한 번 준비하고 10개 반을 써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목의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준비를 해도 기껏해야 뭐 2번, 3번밖에 못 써먹는다고 해야 되나? 어떤 경우는 한 반에 한 번만 그 수업을 하고 초등학교처럼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내가 전공한 과목도 과목 수가 많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내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까지 가르쳐야 할 때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어떤 준비,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저항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운영이 되려면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소인수 과목인 경우 좀 작은 교실이 여러 개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그런 공간이 있겠냐?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 제도에서는 유리하지만 고교학점제가, 그러나 정시 제도에서는 이제 쉽게 해서 수능 그 선택 과목인 경우는 애들이 관심 있겠지만 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에서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이게 방식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둘 거냐, 그다음에 그 진로에 초점을 둘 거냐, 개별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거냐 많이 달라요.